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네.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미친 놈들이다.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힘당과 또 국힘당을 에워싸고 있는 외곽에 있는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보수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위 틀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참 선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음모론적 세계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많아요. 주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뭐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만 소위 복음주의 종파들이 굉장히 그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음모론을 가지게 되면 한번 음모론에 빠지면은 소위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안 돼요. 계속 음모론을 다층적으로 만들어내요. 음모론의 통일, 음모론의 최고 가는 음모론이 유일신교거든요. 그 최고 형태의 음모론입니다. 이 다양한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의 최고 가는 형태가 그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기독교 복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음모론이 강합니다. 그런데 선거 음모론은 내가 이 선거 음모론하고 엄청나게 싸워왔습니다마는 이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개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너 가봤어? 물어보면 안 가봤다 그래요. 가봐야 하나? 안 가봐도 안 돼. 우리나라 국회,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중국산 칩이 들어가고 뭐 화웨이가 어떻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고 통신이 어떻고 뭐 중간에 해킹이 되고 이런 따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개표야. 전자개표가 아니야. 환상을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전자개표가 없어요. 미친놈들이 전자개표도 아닌데 무슨, 그러면 기계 막 돌아가는 그거는 뭐냐? 그거는 개수기야. 그 은행에 돈 카운트 하는 거나 비슷해요. 1번, 2번, 3번을 분류해가지고 그걸 별도로 손으로 다 세보고 그거를 다시 몇 장인지를 컨펌해보는 그 은행 돈 세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계가 판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판정해요. 1번 참관단이 있고 2번 참관단이 앉아 있으면 1번 참관단, 2번 참관단들이 요거는 유효표야, 무효표야. 중간에 걸쳐 있어. 그러면 여기 자 1번 맞아요. 자 1번 맞죠? 합의됐어요. 그러면 2번 참관단 누가 나 곤란한데 그럼 제쳐놓읍시다. 빼놓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무효표로 하고 그래 그거는 약간 걸치긴 했는데 1번에 그래도 오케이 1번 오케이 2번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경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단해. 그게 재판을 하는 거니까. 판사가 다시 세 보니까 민경욱 표가 도로 줄었어. 이 병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이상하고, 아니 선거 숫자는 원래 이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이거든. 그 흑백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라고. 박영하라는 그 물리 통계학을 했다는 인간이 숫자가 이상하다. 이런 숫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렇지. 인간의 행동이니까. 그래서 뭐 서울, 인천, 경기가 왜 숫자가 똑같냐. 소수점 밑에는 다 달라요. 근데 소수점까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되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비슷한 결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소수점 밑에는 다 달라요. 그하고 뭐 그걸 그런 스토리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자가 김어준입니다. 그 김어준이가 영화도 만들고 김어준이가 책을 이렇게 썼다고. 박근혜가 선거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부정선거였다. 라고 책을 쓴 거거든. 그럼 걔들은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이 51.6%였어요. 그 걔들은 이런 거야. 보수 개새끼들 죽인다는 거야. 하필 조작을 해도 5.16으로 조작을 하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럴듯하잖아. 51.6%인데 하필 조작을 해도 더러운 자식들 말이야. 국민을 희롱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5.16으로 조작을 하냐 이거지. 그 말하자면 딱 떨어지는 숫자로 5.16을 만들어내서 국민 전체를 희롱을 한 거다 하면서 이제 조작서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갔어요. 아예 나가라고.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가보지도 안 하고 무슨 배춧잎이 나왔다, 무슨 일장기가 나왔다. 그 왜 나오는지 알아요? 예? 뭐라고요? 본인은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간단하다고. 왜냐하면 이 선거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선거 그 각 지역 선관위의 그 지역의 그 말하자면 대장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근데 그 도장을 각 지역에서 만들어요.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각 선관위에서 그 도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잉크가 안에서 나오는 여러 번 찍을 수 있는 무한 도장이잖아요. 그 앞에 스텐실을 이렇게 붙여. 말하자면 비닐 같은 거를. 그래서 거기에 점점점이 이제 구멍이 뚫려 가지고 거기로 도장밥이 누를 때 그 압력에 의해서 도장이 나와서 잉크가 찍힌다고. 빨간 도장밥이. 근데 이게 부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찍고 나면은 점점 굵어져서 마지막에 나온 거는 그냥 일장기처럼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글자가 다 이제는 떡이 돼서 지워져. 그래서 그 1년의 점점점 약해진, 점점점 뻘겋게 되는 과정이 다 있다고. 그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그래서 그게 갑자기 맨 마지막에 나온 일장기로 되어 있는 뻘겋게 되어 있는 도장을 보면 깜짝 놀라지만 점점점 약해진, 점점점 말하자면 잉크가 많이 나온 종이들이 쭉 있다고. 그거 보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도장 만드는 인간이 좀 제대로 만들지. 이런 얘기에 불과하다고. 그 일장기 도장이 어쩌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무슨 뭐 계엄 이 해프닝 가지고 말도 못하게 무슨 선관위에 들어가서 어느 놈이 선관위에 군바리들 데리고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미친놈이야. 지난번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해킹해가지고 조정 거짓으로 말하자면 숫자를 다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날 선관위도 똑같은 보도자료를 냈어요.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낸 거다 하고 선관위도 그날 보도자료를 냈다고. 근데 그거 보면 국정원이 뭐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원장으로 간 인간이 말하자면 이 선거 부정론에 함몰되어 있는 놈이라. 그 친구가 가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아이디 이런 거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보안조사를 왔다 그러니. 그래서 그 아이디 가지고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조작이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조작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야 그렇죠. 그 보도자료가 나온 거야. 다 조작할 수 있다고. 그 선관위에서 환장할 거 아니야. 코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다 가르쳐 줬더니, 예? 코드 알고 해킹 돌아가지고 다 조작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니까 선관위에서 그 미친 짓이라고 또 보도자료를 냈어. 우리나라 국정원이 하는 짓이 저런 짓이야. 자, 오늘의 주제.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하고 정권의 실력이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실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해도 좀 품위 있게 논쟁을 하고 싸워도 품위 있게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국힘당이라는 저 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라고. 공천을 주는 공천권을 팔아먹는 떴다방이에요. 저기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생겨도 그 금배지 달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 중에 어느 한 놈이 말하자면 제대로 된 항변도 안 나오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계엄난 그날 밤에도 50명이 당사에 모여서 뭐 한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고 눈치 보고 머리 짱 박고 있던 인간들이잖아요. 저게 무슨 당이야? 저거는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저거는 민주당의 이중대예요. 국힘당의 영어 이름이 People Power Party야. 참. 예? 검판사들, 예? 권력기구에 종사하던 군인들, 장군 출신들, 검판사 이런 애들 모여가지고 정당이라고 하고 있어요. 경멸을 받아도 싼 당이. 지금 이 87 체제라고 하는 87 체제라고 하면은 87년에 소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성립된 헌정 체제를 얘기합니다. 87 체제에 이렇게 얘기하면 국힘당에서 그게 뭔지 알아먹는 인간이 없어. 이상하죠? 흔히 우리 밖에서 하는 얘기인데 국힘당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87 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가 뭐라고? 이러더라. 홍준표가 그런 수준이에요. 87 헌정 체제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성립된 체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던 6.29 선언 이후에 직선 개헌을 하게 되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시행했던
개헌을 했던 체제. 지금 이제 그건 30몇 년 됐죠.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을 한 거예요. 헌법의 5년 단임제.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내가 늘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관철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자진 물러나면서 질서정연하게 물러날 수도 있다. 아무리 봐도 윤석열 당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인간이니까 물러나는 게 좋겠는데 그냥 물러나기는 하니까 질서정연하게 물러나라 하는 주장을 이제 내가 그동안에도 펴왔어요. 그런데 그 질서정연한 것 안에는 말하자면 이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를 4년 중임제 정도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그걸 핑계로 윤 대통령이 임기 1년 정도를 단축해주는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개헌을 할 때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서 들어갔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119조 1항은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중요시하는 조항입니다. 2항이 민주화 조항이에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논쟁적인 것들입니다. 균형 있는? 그럼 뭐를 균형이라고 보는 거지?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이 가능한 건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경제에서도? 그럼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안정이면은 물가는 몇 프로고 성장률은 몇 프로면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 논쟁적인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논쟁적이에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는 뭐지? 그럼 상하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적정한 소득 분배지? 모두 다 논쟁적인 언어들입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의 조화? 뭐가 조화지? 경제민주화는 뭐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의 민주화는 뭐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주 추상적인 목표를 놓고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만드는 거예요. 이 조항이 사실은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7 체제 이후에는 MB 때는 균형 성장, 동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이 엉망이 됐고 박근혜는 아예 대통령 선거할 때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어요. 경제민주화 조항은 누가 보아도 민주당 조항이에요. 말하자면 87 민주화 투쟁에서 민주 세력들이 이런 추상적 규정을 만들어서 억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요구 조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여러 조건들은 부결되고 이 조항이 이제 살아남아서 헌법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경제민주화 조항이 두고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자유시장 경제를 제어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사회주의 쪽으로 끌고 가는 근거 조항으로서 늘 인용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 119조 2항을 폐지하는 것이 많은 이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지만 이 119조 2항을 없애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헌법적 혼란이 일어나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어요. 헌법에. 그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 국힘당은 계속해서 뭔가를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사회주의적 구호를 들고 나와가지고 국힘당을 가리는 전략을 늘 써왔어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마다 국힘당은 계속해서 무이념 정당으로 되고 민주당의 이념을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이념으로 삼으면서 계속 자유를 양보하고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후퇴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민주당이 1당이고 국힘당은 제2당이었다고. 그러니까 국힘당은 자기의 정강정책이 없어요. 늘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선취해가지고 그걸로 선거 슬로건을 삼아서 이때까지 말하자면 빌어먹고 살아온 거예요. 구차하게 살아온 겁니다. 그 저당이 이제는 망할 때가 왔어요. 저당이 이제는 문을 닫을 때가 왔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들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당법, 선거법 이런 게 신생정당의 출현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다음 선거에서 몇 명이나 출마를 할지 어떤 정치에 도전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신생정당의 출현을 막아놓고 있는 정당법, 선거법이에요. 그래도 이 당은, 개혁당은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든 당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당을 만드는데 그 누구든지 당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만들어집니다. 각 5대 지역, 5대 특별시에서 1000명 이상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5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두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길에 가서 당 새로 만든다고 좌판 벌리고 사람 모집해 보세요. 하루에 정말 스타가 없이는 못 모읍니다. 너희들 있는데 왜 국힘당으로 안 나왔니? 너희들이 뭔데? 민주당으로 나와야지 민주당에 안 넣어주더나? 뭐 이런 거죠. 반응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정강정책을 딱 써붙이고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정강정책을 써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선관위 규정이.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알리는 모든 종류의 방법이 다 차단돼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요 정당이라는 놈들이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생정당은 무조건 불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국민들 마음속에도 이 양당의 진영 논리가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국힘당으로 나오지? 뭐 이런 거예요. 인물도 좋구만. 국힘당은 안 넣어주더나 이러면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그런데 선거민들은 그렇게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이 말하자면 성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벽을 뚫으면 국힘당을 드디어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죠. 그게 무슨 아까 우리 조갑재 선배는 김춘추 얘기를 어디 가면 꼭 하십니다마는 김춘추가 되기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 그러나 야망을 가지십시오. 87 민주화 체제 40년에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도록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여기 보면은 국가는 경제적 방법이 아니에요. 사회적 방법도 있어.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것은 86년이지만 위원회는 87년 소위 87 민주화 체제, 87 체제의 출범과 함께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가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내걸고 이게 헌법적 명령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런 거죠. 그 우리 헌법에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얘기가 빗나간 행복추구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행복추구권을 정부의 의무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행복추구권은 뭐죠? 행복추구권은 나를 국가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나의 청구권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은 내가 나의 행복을 내 마음대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자유권이에요. 국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내가 갖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고. 내가 내 행복을 마음대로 정한다. 내가 청바지를 입든지 내가 신사복 바지를 입든지 내 마음이야. 나의 자유에 국가는 간섭하지 마. 나는 이 상태를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나의 자유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쭉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국가가 모든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무슨 국가의 의무인 것처럼 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말하자면 그 원래적 의미가 굉장히 회절되고 용회되고 있는 거죠. 녹아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87 체제로 만들어진 것이 정교조와 민노총입니다. 헌법 안에는 정교조 말도 없고 민노총 말도 없어요. 그런데 87 체제의 결과로 만들어진 두 개 가장 막강한 우리 사회 조직이 정교조하고 민주노총입니다. 국힘당은 단 한 번도 87 체제를 극복해 보겠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정당입니다. 87 체제를 극복해서 우리 헌정체제를 자유의 헌정체제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이상한 국힘당 저 보수 맞아? 보수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보수당이 아니다.
자, 이 이상한데 40년의 경과와 결과 범죄자의 양산 무법 탈법 국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많나? 헌법을 이렇게 국가의 의무를 많이 규정해 놓고 규제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정했잖아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조항으로. 그래서 국회가 매번 법을 만들 때마다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는 그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에 간섭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간섭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단 뒤로 가서 한번 보자. 24년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수용 가능 인원이 5250명이에요. 그런데 재소자는 얼마나 되느냐? 24년 현재 63,200명이에요. 그럼 20% 이상 오바지. 콩만한 면적에 빠글빠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오면 다 허리가 나가요. 안전거리도 허리가 나가 있고, 감옥 갔다 오면 다 허리가 나가.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다 암에 걸려. 비인간적인, 말하자면, 그 좁은 바닥에 앉아서 태양과 추위를 견뎌야 돼. 전과자는 얼마나 되느냐? 2010년 1084만 명이던 전과자. 지금 2020년 현재 전 국민의 29%가 전과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린애 빼고 15세 미만 촉법 소년들 다 빼고 무슨 뭐 아예 늙어서 이제는 범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 빼고 하면은 범죄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전과자 숫자는 30%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남자 10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3명은 전과자예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기업체 사장들 모아놓고 강의도 많이 했거든. 앞에 쭉 앉아있어. 앞줄. 전과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부 전과자예요. 쫙 앉아있는 기업체, 꽤 큰 기업체 사장들이 다 전과자입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언론들은 벌을 주기를 부추기거든. 중대재해처벌법 뭐 다 걸려. 뭐 하여튼 검사가 누구든지 24시간을 따라다녀서 범죄자를 못 만들면은 그 검사는 무능한 검사야.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징역 보내고, 양재대로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걸리면은 징역 가고, 산에 가서 도토리를 사유림에서 도토리를 채취하면 징역 5년에 처하고. 그래서 검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할 때 휴대폰을 딱 낚아채. 압수해요. 휴대폰을 낚아챈 다음에 그것을 포렌식을 쫙 해서 갖고 있어. 온 국민의 휴대폰을 다 포렌식을 해. 쫙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홍길동을 잡아서 뭔가 다른 사건으로. 그러면 홍길동과 관련된 여러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야. 홍길동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그걸 다 뒤져. 어떤 범죄라도 걸린다고. 그럼 집어넣을 수 있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어떤 범죄로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나라가 돼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과잉범죄와 형사처벌하는 범죄 항목 수가 모두 8,200개입니다. 지금 아마 9,000개 정도 됐을 거예요. 이 8,200개가 2010년인가 통계거든. 지금은 9,000개 정도 되었을 겁니다. 부장검사가, 담당 부장검사가 8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8년 동안 수사를 받은 조성래 회장. 예? 이거 어떻게 되어서 8년을 담당 부장검사가 8명이 바뀔 동안에 계속 수사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 어떡하냐. 야망국가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수파들이 날 보고 이재명의 품에 안긴 정규제 이래가지고 정말 야만적인 국가예요. 선거법에서 공직자 선거법에 윤석열 자기도 거짓말을 계속했거든. 근데 대통령이 됐어. 같이 싸우는데 거짓말 조금 한 이재명이는 걸려가지고 지금껏 거짓말했다고 재판을 받고 있어. 그 감옥을 갈지도 몰라요. 윤석열은 안 가고 이긴 자가 진 자를 심판해. 이 야만적인 국가잖아요. 이긴 자의 거짓말은 용서되고.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의 마누라 부인, 몇 년 동안 139번의 압수수색을 했어. 그래가지고 밝혀낸 범죄가 10만 원이야.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와, 안 나와? 139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2년이 넘게 수사해가지고 밝혀낸 범죄가 10만 원이야. 그것도 밥값. 무슨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밥 먹은 거. 불법 카드 사용 금액 10만 원. 정말 깨끗하잖아요. 나 놀랬어. 그 결과를 보고. 야, 정말 깨끗하구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어떻든 재판을 받고 유죄가 났어요. 10만 원 가지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어떤 기분이 돼 있겠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은 형벌이 뭐냐? 당선 무효형이야. 당선된 적이 없는데? 당선 무효형이야.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 여러분, 이재명이 무슨 죄로 검사 사칭이 돼 있는 줄 알아요? 이재명이 엉터리 같은 인간이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누구 뭐 돈을 사칭을 하거나 KBS PD가 검사를 사칭을 했어요. 취재를 하는데 PD가 검사를 사칭을 했어. 그런데 PD가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이재명이야. 변호사한테 야, 경상도 말 쓰는 검사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그러니까 홍길동이 경상도 검사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PD는 무죄가 되고 이재명만 유죄가 됐어요. 왜 그랬죠? PD는 회사에서 KBS에서 붙어가지고 뺐어. 이재명만 걸려가지고 이재명이가 주범처럼 돼가지고 검사 사칭 유죄 벌금 150만 원. 그 영원히 검찰 사칭이라고 따라다니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물론 내 짐작인데 이력서를 그 변호사가 누구야 하고 이력서를 보니까 학교가 없어. 중학교도 나온 것이 없고 고등학교도 나온 게 없고 에? 일자 무식에 그 부친을 보니까 사기 전과에다가 어쩌다가 이 자식이 어떻게 고시가 됐지? 근데 고시는 됐어. 무슨 막판에는 중앙대학교 뭐 어디로 돼 있어. 판사의 징벌이야. 이재명이 서울법대 나왔으면 그랬을까? 그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정규제는 이재명의 품에 안겼다. 그 좌익애들이 그 세상을 공정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악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범죄 천지야. 범죄 천지.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요.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이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업공상, 기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주 죄인처럼 취급이 돼요. 국힘의 유승민이가 그래도 시장 경제를 안다고 하는데 유승민이가 낸 대표적인 법안 이름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에요. 미치겠어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일단 좌파입니다. 과학사회학 뭐 이러면 그것도 좌파야. 사회자가 들어가면 일단 좌파야. 사회학 대부분의 경우에는 좌익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경제 간섭이 만들어져요. 이 상업적 거래를 뺏고 뺏기는 탈취 혹은 약탈로 인식해요. 민주화를 절차로 보지 않고 평등으로 정의합니다. 실질적 민주화를 평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입법이 지난 40년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뭐 이런 거예요. 성장 동력이 잠식되고 부자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통제라는 단어가 횡행하고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가 만연해지고 내 가족 중에 한 분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1년에 1억이야. 의료보험, 의료비가 아니고 그분은 병원을 안 가요. 응? 부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내는 저 개인소득세의 비중, 우리나라 부자 중에 상위 1%가 내는 소득세의 비중이 소득세가 49.5%거든요. 부자 1%가 내는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가 넘습니다. 51점 끝다리가 얼마 돼. 미국보다 부자들이 많이 내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여기 붙어 있겠어요? 상속세 는 60%를 내야 됩니다. 대기업은 지지하세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상속세를 안 낼까? 상속세 없는 나라가 많아요?
미국도 기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상속세를 안 내요. 미국도. 스웨덴 같은 나라도 상속세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0%를 내면 기업 상속을 못 하죠. 자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죠. 인건비를 올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의 경제가 왜 틀렸었느냐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놓고 최저임금을 왕창 올렸어. 임금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본 투자예요. 자본 투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 1인당 자본이 커질수록 1인당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금을 높이려고 그러면 기업가들이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 그런데 임금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자본이 도망가지. 그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듯이 엉터리 곰이, 머리 나쁜 곰이 주인 얼굴 위에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주인이 성가시다고 하니까 똥파리를 잡는다고 앞발로 주인 얼굴을 꽉 내리치는 거나 똑같다. 그 짓을 지금 우리나라 양대 정당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지. 지역균형 발전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그 신화 중에 하나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중에 시골에 살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산에 가서 보니까 부산이라는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침강할 거다. 100% 예측할 수 있어요. 부산에는 돈 쓸어 넣는 게 한정이 없다. 광주도 똑같아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난 40년의 과정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 1중대, 국힘당 2중대. 끊임없는 중벌주의, 결국 모두가 떠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통계인데 모두가 떠나고 있습니다. 우수둔에는 해외로 석박사 이상 한국인 이민 비자가 5,684건, 이거 작년 수치입니다. 인구수 대비로는 인도와 중국의 10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석박사들이 빠져나가는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이공계 석박사들이 빠져나간 게 10만 명입니다. 주 52시간, 약탈적 상속세, 지력도 자본력도 우리 운명도 침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능력 있는 자는 떠나고 흑살이 알아요? 흑살이 껍데기라 그러죠. 흑살이만 지금 남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나도 그렇고. 나는 다 살아서 이제 괜찮아요. 흑살이 소리 들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흑살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쭉쟁이만 남고 실력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은 다 미국으로.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나라를 좀 그럴듯한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던질 만한 나라로. 그게 우리가 정치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야. 이 나라를 다 도망가고 다 겉으로는 늘 좋은 명분으로 뭔가를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는 늘 나빠지고 있는. 정치 보세요. 정치. 우리나라 정치. 이게 정치예요. 온 국민들이 두 패로 나누어가지고 애인도 헤어지고 정치 얘기 잘못하면 남녀 친구들 다 깨져. 카톡 다 깨져. 예? 이제 말도 안 해.
온 국민이 원수가 돼. 가족들도 아버지, 엄마,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다 정치 얘기하면 그날로 원수가 돼. 이런 정치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좀 감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국힘당이 지금 어디까지 몰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국힘당을 무너뜨리고 좋은 정당이, 좋은 활기 넘치는 정당이 나오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박수? 아까 87 체제에 대해서 6월 항쟁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시국에 온 전국의 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를 시작으로 지금 시국에 대한 환성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운동 도심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시는지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앞으로 역사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87 체제의 좌익적 물결 계속 레프트턴을 해왔거든요. 이명박 정부도 동반성장으로 레프트턴하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로 레프트턴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망하는 거죠. 뭐 소멸하는 국가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IT가 있고 IT는 장하준이가 굉장히 칭송하고 좋아하던 회사였어요. 장하준 알죠? IT는 흑인 노예들이 독립해서 세운 국가예요. 흑인 최초의 독립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좌익 지식인들이 그 나라를 굉장한 나라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나라의 깡패가 지배하는 나라가 돼요. 그 다음으로 지금 없어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차베스가 지배하던 우리나라 민주당이 요즘은 차베스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소위 노무현 문재인에까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였어요. 베네수엘라 3천만 명 인구가 지금은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소멸이라고 얘기되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니 그렇게 잘못 들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왜 망했느냐. 그놈의 민주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테네는 민주주의 하느라고. 민주주의가 방만하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 보수도 그래. 보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지도자라고 내세운 거예요.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인데 왜?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나라를 거들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이제 극복해야 되겠죠. 극복하겠지 아마 한국 사람들. 또 예. 네, 강연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이제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약간 계속 좀 독재를 생각하게 되는데 또 어떻게 봤을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인데 어떤 좀 국내 경제로 인해서 지금 그래도 좀 민주주의의 폐해를 겪지만은 그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계를 선택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균열 견제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폐해를 다시 독재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또는 대중민주주의, 길거리 민주주의가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소위 민주주의는 실질적 평등을 에 도달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좌익 민주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일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어떤 부의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어요. 오로지 소위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이지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이런 조항을 빨리 없애면 자유의 헌법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런 상태로 옮아가면 말하자면 이 길거리 민주주의에 대한 부담을 덜면 올바른 말하자면 시장에 의한 말하자면 분배의 질서나 배분의 질서나 모두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지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또는 진정한 분배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하는 철학적 또는 경제학적 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이 있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소득도 높고 우리나라보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평등한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좌익들이 이 땅을 마치 지옥인 것처럼 끊임없는 프로파간다를 하죠. 그래서 이 땅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로 접근해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이 항상 민중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유혹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말하자면 이런 중벌주의 이런 거 안 하는 것. 국가가 되도록이면 시장의 이렇게 개입 안 하는 것. 그러면 분배가 어떻게 되냐? 괜찮아요. 분배 괜찮아요. 오히려 국가가 계속 개입하면 분배가 나빠지지. 그게 경제학적 신념입니다. 놔둬라. 걱정하지 마라. 미국이 잘 사는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잘 사는 것은 놀라운 개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AI 가지고 우리가 거론하는 이름들의 국적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CEO, 그 러시아에서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거든. 젠슨 황, 중국 대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남아공에서 이민 온 애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 전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야. 미국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루었다고 하는 소위 신기술 분야에서 AI 분야에서 탑랭커들은 모조리 외국 애들이야. 아니면 유태인이거나 미국에서 좀 오래 있은 애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유태인이거나 샘 올트만 이런 애들. 그렇습니다. 그 개방성 때문이지 단순히 인구가 많은 규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개방성. 그런데 한국이 개방적이지 않잖아요. 개방성. 그걸로 미국이 모든 세계의 지식 분자들을 끌어들이거든. 그 우리나라 주가 떨어지는 거나 이거나 똑같지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뭐 주가 떨어진다고 주가 올린다고 공매도 금지시키면 공매도 금지라는 아이디어는 내가 볼 땐 김건희 아이디어예요. 왜? 주가 조작하면서 주식 좀 안다 이거지. 주식에 대해서 좀 안다. 그 공매도 왜? 투기꾼들, 주가 조작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매도예요. 공매도는 주가 조작꾼을 노리거든. 균형 가격에서 딱 이탈하는 순간에 바로 공매도 신호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모든 주가 조작꾼들은 공매도 금지야.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는 김건희가
속삭여가지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기업들이 활기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60% 자본 다 도망가. 그런데 무슨 주식이 되겠어요? 주식시장이 죽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전부 수학개미 여러분 중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다 미국으로 도망가지 한국에서 뭐 때문에 주식 하나? AI가 나오나 뭐가 나오나? 삼성전자 저거 뭐 무슨 뭐 기가로 따지면 뭐 5기가 겨우 만들고 앉아 있는데 5기가도 지금 만드나 몰라. 그런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투자 여력이 있나? 이재용이 없어요. 세금 낸 것도 빚내 가지고 세금 냈다고. 상속세. 왜? 주식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주식 내고 나면 회사 지배주 컨트롤 쉐어가 없으니까. 은행 빚내 가지고 주식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겠어? 투자가 없지. 그러니까 시장은 말라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식으로 말라져가 잘못된 제도들 때문에 그 자본가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데 주식에 가서 맨날 소액주주 보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대주주를 보호해야 되거든. 대주주를 보호해 주고 대주주가 잘 클 수 있으면 소액주주는 대주주를 보고 따라 걸게 하잖아요. 소액주주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 걸게 하거든. 누가 대주주가 잘한다 그러면 거기 이제 걸어보고 좀 시원찮으면 돈 빼가지고 다른 대주주에게 걸어보는 거잖아. 그럼 대주주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맨날 소액주주 보호잖아요. 그게 소위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이라든지 헌정 질서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 입법 사항 또는 사회 제도 또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유주의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존중하도록 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죠. 원색적인 정치 투쟁만 남아 있는 거죠.